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텍스트 자연주의 드라마의 문제 영역으로서의 가정, 이 주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텍스트에 들어가기 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연주의라는 사조, 자연주의 드라마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론적으로 조금 우리가 살펴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연주의 드라마와 사실주의, 예? 자연주의 제작자들, 간단하게 이제 정리된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주의 드라마라는 것은 19세기에 프랑스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다른 나라들로 그 이후에 이제 확산이 된 문예 사조인데, 우리가 자연주의와 사실주의를 조금 비슷하게 이렇게 많이 봅니다. 물론 그렇지만 자연주의 사조와 사실주의 사조가 이런 용어가 따로 있다는 것은 어쨌든 미세하나마 차이가 있겠죠. 사실주의보다 조금 더 철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자연주의는 사실주의의 한 부분인데 조금 사실주의에서 한 부분이지만 극단적인 한 형태, 사실주의가 좀 굉장히 너무 사실적으로, 너무 현실적으로 지중하다 보면 좀 극단에 이를 수 있는 형태가 이제 자연주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문예운동으로서의 자연주의는 사실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는데, 하지만 그 몇 가지 관념들은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드라마, 연극과 또 영화, 그리고 텔레비전에 이제 종종 등장했습니다. 프랑스 작가 중에 에밀 졸라가 가장 유명한 그 자연주의를 옹호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에밀 졸라는 과학적인 객관성이라는 개념, 즉 예술가는 자신의 존재를 가급적이면 작품 속에 개입시키지 않으면서 실제 세계의 모습을 재현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널리 알려진 자연주의 드라마는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이제 작품의 작가이기도 한데 게르하르트 하우프트만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작품 중에 뭐 유명한 직조공들, 뭐 다른 명칭으로 뭐 길삼쟁이들 이렇게도 예전에는 이제 표현했는데 보통 직조공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산업화 초기에 그 공장 노동자들의 그 어떤 착취, 굉장히 힘든 생활상 뭐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데, 이 작품과 그 다음에 막심 고리키의 밑바닥, 이제 러시아 작품이죠. 이런 작품들이 이제 자연주의의 대표적 작품들 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자연주의자들은 무대 위에서 제시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의 한 조각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극작 과정에서 행해지는 그런 어떤 편집이나 재구성이나 뭐 작가에 의해서 선별되는 거나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제외하고 마치 있는 그대로 시간의 연속체로서 거기서 일부 잘라내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극단적으로 나아가면 이제 철저 자연주의라고 있거든요. 자연주의에서 좀 더 나아가면 이거는 마치 카메라로 촬영하듯이 사진 찍듯이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되어야 된다. 있는 그대로.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철저 자연주의인데, 어쨌든 이 자연주의자들은 예술가의 이런 어떤 통제하는 손길이 가급적 작품에 가미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뭐 무대 이제 그 뭐 장치 같은 것도 이렇게 좀 고안해서 하는 것도 반대하고, 그래서 이 자연주의자들에 의하면 예술가는 마치 객관적인 과학자 입장으로서 그런 기능을 해야 한다. 무대 위의 모든 것, 뭐 인물, 언어, 소도구, 뭐 세팅, 의상, 이 모든 것이 일상적 삶으로부터 직접 가져온 것처럼 보여져야 한다. 즉 사실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연주의자들이 이 드라마에 가장 적합한 주제는 결국은 하층 계급이어야 된다. 신분이 높은 어떤 귀족 계급이나 어떤 특별한 상위 몇 프로, 이런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어떤 실상을 보여줘야 되니까 하층 계급이어야 한다. 그래서 자연주의자들은 사회 문제에 이제 좀 더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주 좀 어떻게 보면 사회의 어두운 면, 좀 지저분하고 좀 감추고 싶은 이런 어두운 면에 오히려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주의는 사실주의보다 좀 더 엄격한 형식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그것이 인생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줄 것을 고집한 그런 어떤 측면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다른 이유는 자연주의가 시도하는 그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기록이죠. 남아있는 기록, 다큐멘터리와 또 같은 그 어떤 유사성을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는데, 이 자연주의 행위는 사실주의에서와 동일한 유형의 어떤 예술적 기교로 형성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주의보다 좀 더 어떤 현실적이고 있는 그대로, 그리고 작가의 어떤 선택이나 어떤 그 작가의 어떤 고안, 이런 걸 가급적이면 배제하기를 원하는 게 이제 자연주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제작자들과 관련해서도 사실주의와 자연주의 제작자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사실주의와 자연주의 드라마를 상연하는 데에는 법적, 상업적인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연극의 검열이 행해지는 이제 과거에는 그 사상적으로 이제 이런 검열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도 이제 저도 386 세대를 했죠. 근데 이제 그 당시 군부 독재 때 이런 어떤 검열이 있었습니다. 서구 사회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극의 검열이 행해지는 그런 어떤 국가에서는 사실주의자들의 드라마는 종종 무대 위에 올려지는 것이 금지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 당시에 정권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의 어떤 독재 혹은 전제 정치 이런 게 있는 그대로 무대에서 올려지면 그걸 본 관객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비판의식을 갖고 혹시라도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될 수 있을까봐 두려워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금지시키고 정권에 반대하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작품을 이제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주의와 자연주의 드라마의 공연을 위해서 유럽 전역에 상당수의 독립극장이 있었습니다. 설립되어 있었는데, 이들 극장들은 관객을 거의 사적인 어떤 클럽의 회원처럼 그렇게 이제 간주하고, 일종의 이제 그 관객들,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기부하는 돈,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된 회사처럼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되었고, 정부의 검열로부터 좀 자유로웠습니다. 그죠? 정부의 검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독립극장들은 또 상업적 성공을 추구 안 했습니다. 규모도 작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독립극장들의 목적은 자기들에게 관심을 갖는 소수의 관객에게 새로운 드라마 형식을 좀 보여주는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극장 중 일부는 이제 사실주의 공연 테크닉을 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연주의 드라마를 해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요 그 당시 유럽의 주요 독립극장으로 프랑스의 자유극장, 독일의 자유무대, 영국의 독립극장, 러시아의 모스크바 예술극장 이렇게 꼽았죠. 자, 그래서 사실주의와 자연주의가 좀 차이가 조금 있다는 걸 우리가 아마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하게 되는 그 작품이 그 게르하르트 하우프만의 작품이라서 하우프트만에 대해서 조금 제가 찾아봤습니다. 영상으로 좀 소개해 주겠습니다. 이 작가에 대해서. 이 하우프트만이 대표적인 자연주의 드라마 작가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우프트만이 이제 사실은 제3제국시대 때 히틀러가 하우프트만의 어떤 영향력을 이용해서 이 사람의 작품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조금 그런 면에서 조금 비판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사와는 물론 관계없었지만 히틀러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죠. 자, 이 사람의 출생 배경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좀 부유한 편이었어요, 사실은. 그죠? 가정은. 옛날에 이제 레알 슐레, 여러분 뭐 댓글에 레알, 독일어로 레알 하면 영어의 리얼입니다. 레알 슐레가 우리로 치면 실업고등학교, 실업학교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니고. 독일에서는 실업고등학교로 해서 뭐 공부를 못해서 꼭 가는 건 아니고, 자기가 대학에 대해서 뭐 꼭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고, 빨리 사회, 뭐 직장에 취업한다든지 사회생활 하고 싶은 사람은 레알슐레에 보통 많이 갔어요. 농사일을 처음엔 농사하려고도 했다. 농사지으려고. 그러다가 또 조각의 뜻을 또 미술학교에도 입학하고 많이 방황했죠. 사실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를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오토 브람의 자유무대에서 이제 연극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극작을 시작한 겁니다. 이제 자기의 재능을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그래서 이제 예나 대학교에서 수학하면서 이제 낭만주의 요람이 예나 대학교죠. 여기서 이제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또 이제 이탈리아 여행을 가서 이탈리아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결혼해서 베를린에 정착하는데 부인이 이제 이 사람 2번 결혼했죠. 한 번 부인과 첫 번째 희곡이 이제 해 뜨기 전입니다. 자연주의의 어떤 효시라고 보는 그런 작품입니다. 현대 연극의 대표자 중 한 사람으로 굉장히 좀 유명하고 다작 많은 작품을 쓰는 사람입니다. 독일어로 이제 이 디베밤, 이게 직조공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노동자들의 어떤 그 처참한 그 노동 환경 이런 거를 이제 아주 그 철저하게 사실적이고 철저하게 그야말로 자연주의적으로 세밀하게 이제 묘사한 거지, 있는 그대로 마치 사진 찍은 듯이. 그래서 이 작품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연극으로 뭐 보통 무대에 많이 올려졌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랬습니다. 이제 2번째 결혼한 게 여배우입니다. 마가렛 마슈차크. 자기 작품에 영감을 불어넣어준 존재, 뮤직 같은 존재. 보통 젊을 때는 꽤 괜찮죠. 나이 들어서는 이제 좀 많이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머리 위가 좀 넓어지면서 이제 작품 중에 한넬레의 성천, 침종은 종이 이제 물속에 가라앉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침종. 이런 낭만적인 작품도 자연주의 작가면서도 조금 낭만적인 그런 작품도 썼습니다. 굉장히 작품을 많이 썼어요. 어쨌든 다작한 작가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이기도 하고 희곡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드라마 분야에서 자연주의 드라마 하면은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죠. 이제 나이 들어서 그 83세 나이로 옛날로 치면 그래도 꽤 오래 사셨죠? 83세는? 요즘에는 83세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이제 소개를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텍스트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게르하트 하우프트만 같은 경우에 이제 작품을 많이 쓰는데, 오늘 우리가 다룰 작품은 평화제라는 작품입니다. 평화제 작품 이름이 여기 이제 독일어 원어로 Das Friedensfest. 프리덴 하면 이게 평화란 뜻이고, 페스트가 이제 축제 뭐 이런 뜻입니다. 이 작품은 아까 언급했던 그 이 사람의 초기 대표작 해뜨기 전이라는 작품, 또 외로운 사람들, 그리고 이제 아주 유명한 작품 직조공들, 이런 작품과 더불어 대표적인 자연주의 드라마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우프트만과 자연주의 관계는 아까 제가 말했던 내용인데, 오늘날 문학사에서 좀 많이 토론되고 논쟁되는 이유는 히틀러가 집권했던 제3제국 당시에 이 사람이 어떤 입장을 분명하게 자기가 작가로서 어떤 입장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좀 말이 많았죠. 작가로서 굉장히 이제 많은 업적 남겼는데, 히틀러가 이제 하우프트만의 어떤 명성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이 하우프트만이 거기에 대해서 단칼에 거절하지 않고 막 좀 불분명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좀 됐습니다. 막 그런 거는 막 정치적인 것은 우리가 너무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그죠? 우린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우프트만과 자연주의 관계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말하면은, 이 하우프트만이 자연주의의 또 다른 유명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르노 홀제와 요하네스 슐라프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강조한 것이 철저 자연주의 기법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그냥 자연주의 기법보다 좀 더 철저하다. 말 그대로 뭐 사진 찍듯이 카메라로, 그죠? 사진 찍듯이 혹은 촬영하듯이 세밀하게 묘사하는 그런 창작 기법이 철저 자연주의입니다. 그리고 자연주의 문학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회 문제, 이거를 하우프트만이 작품에서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하우프트만의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이 작품 평화제도 그 수용 과정에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문제를 초월해서 영원히 반복되는 인간적인 비극이다라는 해석도 있고, 왜냐하면은 지금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역시 이 노동자와 관련된 문제 아직도, 그죠? 노동자들의 어떤 뭐 그 대우 문제라든지, 물론 뭐 반면에 또 현대자동차 규정 노조라 해가지고 또 문제되는 노조도 있고, 뭐 사실은 뭐 아직까지 어쨌든 해결이 잘 되지 않는 게 이 노동자들과 관련된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가 뭐 육체 노동만 노동자는 아니죠. 정신 노동도 노동이고 모든 게 노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노동만 자꾸 생각하니까 조금 조금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 뭐 저같이 이렇게 강단에서 가르치는 사람도 정신 노동은 이것도 노동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육체적인 노동하는 사람도 당연히 노동. 모든 일은 다 노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포괄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유럽 전체가 대부분 그렇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기업에 다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가 없는 기업은 없죠. 그리고 노동조합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또 이제 그 회사와 노조 간의 어떤 타협 이런 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중시하는 사회가 이제 독일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작품들이 그런 문제들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어쨌든 노동자들 입장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작가가 이제 하우프트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룬 이런 어떤 영원히 반복되는 인간적인 비극이라는 이런 해석은 지금도 여전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평화제라는 작품이 두 번째 해석은 첫 번째 부인과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토대로 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해석은 몰락해가는 시민 가정을 배경으로, 그 당시 이제 시민 계급, 뭐 조금 중산층이라고도 볼 수 있고,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민 가정이 이제 몰락해가는 배경을 지나치게 좀 어떻게 보면 센티멘탈한 감정, 좀 그런 어떤 작품이 아니냐. 또 한 가정의 거실이
드라마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적하면서 이 사람의 작품이 사회 연극이 아니고 좀 감상적인 시민 가정극의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또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정도 시각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텍스트에서는 하프트만 스스로 이 작품에 대해서 가정의 파멸이라는 부제를 이 사람이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더 우리가 이제 고려해 가지고 자연주의 드라마에서 많이 다루는 문제 영역이 바로 시민계급의 몰락, 그 당시 시민계급의 특히 이제 결혼과 가정의 몰락에 대해서 다룬 내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추고, 이런 부분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에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제가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작가가 이러한 소시민 가정의 위기와 몰락을 큰 사회 문제로 자기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문학의 대상으로, 이 희곡의 대상으로 가정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의 이제 사회적 문제 영역으로서의 결혼과 가정,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이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 텍스트들이 대부분 작은 소논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연구 논문으로 뭐 이렇게 학회지에 연구재단에 등재된 학회지에 이제 소논문을 발표하고 글을 많이 실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 공부할 때 소논문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용도 또 물론 괜찮지만 글이 대체로 논리적이고 서론, 본론, 결론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 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뭐 전공을 떠나서 어떤 전공이든 졸업하기 전에 이제 졸업 논문을 쓰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이제 졸업 논문을 쓸 때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혹은 뭐 들어가는 말, 본론, 뭐 나가는 말, 어쨌든 이런 골격을 갖춰야 안 됩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밑에 자기 주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했을 때는 이렇게 몇 번 각주를 달고, 이렇게, 그죠? 각주를 달고 밑에 이제 어디서 참조했다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제일 논문 뒤에 가면 이제 참고문헌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이 좀 배워서 앞으로 졸업 논문 쓸 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평이한 이런 텍스트보다는 논리적인 글이 필요해서 논문을 제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여러분한테 이해되기 어려운 그런 텍스트는 제가 가급적 선택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글만 알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제가 선택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문제 영역으로서의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봅시다. 그래서 이 하우프트만이 이 작품의 부제를 아까 말했다시피 가정의 파멸, 독일어로 eine Familienkatastrophe, 카타스트로페, 이게 파국, 파멸이라는 뜻입니다. 파밀리 하면 영어의 family죠. 그래서 이 가정의 파멸로 이렇게 부제를 붙이는데, 왜냐하면은 물질적인 면만을, 그 당시에 어떤 자본주의 초기 형태인데 산업혁명 이후에 이런 물질적인 면만을 고려한 그 당시 시민계급들의 어떤 결혼 풍속, 그게 그 잘못된 결혼 풍속 때문에 시민 가정이 붕괴되고 있다 하는 것을 작품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이보다 앞서 나온 다른 작품 해 뜨기 전이라는 작품에서도 보면은 이 작가가 물질적인 면을, 그것만을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어떤 저급한 결혼, 그런 결혼 동기,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나중에 결혼 생활이 절망적인 상황에도 이룰 수 있다는 거, 그런 가정의 모습을 이제 비판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해뜨기 전에서 작품을 보면은 벼락부자들 있죠. 하루아침에 뭐 금광을 발견했다든지 이렇게 벼락부자가 된 사람, 술 주정뱅이입니다. 그러니까 뭐 알코올 중독자라고 볼 수 있는데, 술 주정뱅이의 그 딸, 벼락부자가 된 술 주정뱅이의 딸과 결혼한 그 엔지니어, 기술자인 호프만에게서 이제 신부의 지참금을 노리고 쉽게 부를 축적해 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이 작품에서도 평화제인 이 작품에서도 큰아들 로베르트가 있습니다. 결혼하지 못한 누이 아우구스테가 있는데 여동생 아우구스테를 적당한 지참금으로 결혼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며 어머니를 또 비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대사를 보면 이래요. 여기 나오죠. 만일 어머니가 필요한 돈만 가지고 밀었더라면 남자들이 틀림없이 너와 타협했을 거야. 여동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숄츠 씨의 결혼도 역시 명백하게 어떻게 보면 좀 경솔하게 그리고 좀 정당하지 못한 그런 어떤 동기가 작용하는 결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품 속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원래 의사였는데 과거에 터키에도 근무했었고 일본도 여행했었던 그런 사람인데 숄츠 박사가 나이가 40살 되었을 때 16살의 소녀와 결혼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나이 차이 많은 결혼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물론 요즘에 뭐 우리나라도 뭐 일반인들은 아니고 이제 연예인들 중에 뭐 이렇게 나이 차이 많은 사람과 일반인과 결혼할 경우 혹은 연상의 그죠? 뭐 예인이나 자기보다 연상의 남자와 결혼할 경우도 있고 일반적이진 않죠.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40세 때 16살하고 그런 거의 도둑놈 수준입니다. 좀 속된 말 그죠? 40살 때 16살. 자, 이제 웃자고 한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숄츠 부인이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의 언어와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이 이제 교육을 많이 못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6살의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를 때 이제 결혼했겠죠. 그래서 이 숄츠 부인은 결코 그녀의 남편과 대화를 나누거나 정신적으로 교감할 수 없었다. 소통할 수 없었다. 왜? 지적인 차이와 어떤 정신적 그 수준 차이가 많이 있었단 말이죠. 나이 차이도 많았지만. 그래서 이제 숄츠 부인 하는 대사 중에 일부가 여기 나와요. 나는 아주 단순한 사람이야. 응? 아버지는 정말 나에게 너무 고상해. 과분하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남편에게 그녀는 단지 가정부 정도로 여겨질 뿐입니다. 배우지 못하고 경험도 없는 그런 어떤 좀 단순한 그 어떤 어린 여자를 자기 인생의 반려자로 또 태어날 아이들의 어머니로 선택한 이 숄츠 박사가 결국은 좀 살이 깊지 못한 그런 사람이다. 결정이. 그래서 결국 이 가족이 불행에 빠지게 된 원인도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물론 이 작품에서 보면 어떤 이유에서 이처럼 서로 수준이 맞지 않는 나이 차이도 물론 많지만 수준이 맞지 않는 그 두 사람이 결혼할 수 있었는지 그 작품 중에 정확하게 언급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3막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그 아들 로베르토와 어머니의 대화를 보면은 아무래도 물질적인 어떤 측면에서 고려한 게 두 사람의 결혼에 영향을 줬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119쪽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죠. 여기 보세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아들 로베르트가 이 가족의 불행한 삶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을 퍼부을 때 숄츠 부인이 돈과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그 부인의 가정이 어려웠겠죠. 보면은 우리 부모님은 힘들게 돈을 벌어서 어떤 여자가 그걸 견디겠니? 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숄츠 부인을 이렇게 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인의 가족이 가난한 환경에서 나중에 부자가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이 숄츠 부인이 비록 나중에 재산을 사기당하지만 결혼할 때까지는 적어도 그녀의 가족이 부유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숄츠 박사가 아마 그런 걸 좀 또 이 물질적인 측면을 고려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종종 이제 비평가들 사이에서 이 작품이 작가 자신의 첫 번째 부인과의 불행한 결혼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앞에 한번 언급됐죠. 그래서 작가 이 하프트만 스스로도 이 일기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자신의 불행한 결혼에 대해서 사실은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하프트만의 이 자연주의 작품이 이렇게 이제 결혼과 가정에서의 갈등과 비극을 이렇게 작품으로 형성하고 있는 것이 작가가 개인적인 상황이나 체험을 자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라기보다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적인 인식의 차원에서 자기가 발을 내딛고 있는 그 사회에 대한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사실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오도르 폰타네라는 그 당시 유명한, 이 사람도 작가인데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 작품이 처음으로 공연된 이후에 비평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한 결혼으로 인해 야기되는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가정 상황은 그 당시 그 시대의 특징이다, 특징적인 면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언급된 말을 그대로 옮겨놓은 부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르하르트 하우트만은 그의 두 번째 드라마 작업을 드라마라고 명명하지 않고 가정의 파탄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의 일상적인 사건의 관찰과 묘사와도 같은 일종의 연구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주 잘 그리고 상세하게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수많은 가정에서 그리 많이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주어진 것들은 전형적인 것이다. 즉 그 당시의 전형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진실하게 재현되었고, 이렇게 있죠.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묘사가 되었고 조금도 과장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물질적인 측면을 고려한 어떤 그런 결혼, 아까 저급한 결혼 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런 결혼 풍습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한창 그 물질적인 면이 황금 만능주의가 이제 유행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결혼 풍속이나 또 그로 인한 시민 가정의 붕괴, 이게 가장 큰 사실은 사회 문제의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런 현상을 고발 안 하고 또 그러한 원인을 이런 현상은 이제 이 작품 통해서 결국 고발하고 또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는 이제 노력이 사실은 그 당시에 많은 작가들이 이제 추구했던 부분이에요. 지식인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돈만 중요시하는 시민사회 결혼 풍속을 그 당시 지식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뒤에도 나오죠. 여기에 나오죠. 문화 인류의 관습적 허위의 하나,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문화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소위 이제 문화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뭐 이 문화 인류의 관습적 허위다, 위선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아직까지도 최근의 현상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도 뭐 이런 측면이 여전하죠. 뭐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고, 물론 우리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이런 측면이 많이 고려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연애 따로 결혼 따로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도 또 그런 내용이 많이, 우리 TV 드라마 말입니다. 연극 말고, 그죠? 드라마에서도 그런 내용이 또 많이 다뤄지니까 어떻게 보면 드라마가 또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명의 거짓이라는 것이 결혼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렇게 지식인들이 이제 비판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이것은 하나의 물질적인 합의로 타락했다. 결혼이 두 사람 간의 어떤 물질적인 합의로 타락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을 위한 자리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마치 함께 사업을 하는 두 자본가의 동업계약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이런 그 당시 관습적 결혼을 상당히 부도덕하고 그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아주 좋지 않다, 치명적인 관계다, 이 결혼이, 이런 식의 결혼은, 그렇게 이제 원인을 진단했습니다. 그 사회의 이기주의적인 체제가 개인에게 존재를 위한 투쟁을 힘들게 만든다. 그로 인해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결혼해서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부양을 찾는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적인 면만을 지중하는 그 당시 시민사회의 결혼 그리고 이로 인한 가정의 붕괴와는 달리 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그 당시 그 프롤레타리아 계층, 우리 보통 무산계급이라 하죠. 부르주아 계층, 프롤레타리아 계층 할 때 이 노동자 계층을 말하죠 보통. 그래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그 프롤레타리아 계층 가정의 불화나 붕괴도 역시 심각한 사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물질적인 면을 자꾸 중요시하게 되는 거죠. 이 노동자 계층이 붕괴되니까 더욱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베벨이라는 비평가의 말을 들어보면 산업 자본주의가 막 팽창함으로써 그 당시에 급격하게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변화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역시 프롤레타리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프롤레타리아 계층으로 전락한 소시민 가정의 이제 위기가 심각한 위기가 이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그 열악한 삶의 조건, 이 작가의 작품이 아까 말했던 직조공이라는 작품 있죠. 거기에 보면 이 열악한 그 삶의 상황이 적나라하게 묘사됩니다. 그런 어떤 삶의 조건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분노, 불안, 불만, 또 가정불화 뭐 이런 게 가정생활에서 이제 결국 폭발하니까, 그리고 이 프롤레타리아 계층으로 전락한 소시민 가정의 여성들은 많은 시간을 그 공장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힘겨운 공장 노동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그 당시에 공장에 다니는 이제 남자는 공돌이, 여자는 공순이 막 이렇게 좀 격화시켜서 표현하고 이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아무 생각 없는 이제 학생 때니까 그랬는데 그런 표현 쓰면 사실 안 되죠. 듣는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죠?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나중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직장 갖고 잘 살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 어떤 그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으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죠?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고 시험도 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이렇게 여자들이 공장 노동에 시달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가정과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으니까 어린이 사망률도 그 당시에 굉장히 높았어요. 요즘 같았으면 다 치료할 수 있는 질병도 그 당시에는 치료도 못 받고 애들이 죽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감과 어떤 굴욕감, 부도덕 막 이런 게 많았겠죠. 그런 가운데서 결혼과 가정이 이제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혼의 허구 속에서 마치 인형이나 종달새 같은 자기 존재, 그런 아주 하찮고 미미한 존재를 인식하면서 지금까지의 삶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삶을 자기 스스로 힘으로 개척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 그런 새로운 여성, 신여성의 전형으로서 나온 작품이 노라죠. 노라라는 작품도 이 당시 이제 자연주의자들은 여성 해방운동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실은 허구 속에 세워진 이 결혼과 가정의 몰락이라는 측면에서 활발하게 토론을 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수용된 작품이 이제 노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우프트만을 비롯한 그 자연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한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방금 말한 몰락해가는 그 당시 소시민 가정, 시민 가정의 문제였는데, 한편으로는 그 전에 이제 레싱이나 질풍노도 시대의 작가들, 거기에 보면 이제 독일의 그 사회 비판 작가들인데, 이 사람들의 전통도 사실은 이런 식의 어떤 사회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과 결혼해서 시민계급의 어떤 허위나 위선을 적나라하게 고발했던 작품이 입센의 사회연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센의 사회연극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자연주의 작가들이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가정을 다루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과 또 어떤 참여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극적인 시민 가정의 묘사 가운데 그렇게 비극적인 시민 가정을 묘사하면은 아무래도
그 시민 가정이 속한 그 사회의 어떤 위기와 갈등이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대를 시민 가정의 무대로 아마 드라마의 무대로 세트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꾸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1쪽에 여러분 텍스트 밑에 보면 나오죠. 이 자연주의 드라마의 무대로 한 가정의 거실을 선택하는 것. 이거 역시 특별한 어떤 상징적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실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 간의 어떤 의사소통의 공간 아닙니까? 그죠? 물론 요즘에는 저희 집도 좀 그랬지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게 전부 각자 자기 방에서 스마트폰 보고 이게 참 문제입니다. 사실은 예전 같았으면 거실에서 모여서 서로 담소도 나누고 가족 간에 좀 이런 것도 많았는데 스마트폰이 좋은 점도 있지만 가족 구성 간에도 각자 자기 방으로 해가 소외시키는 역할도 해요. 이런 게 사실은 고쳐야 됩니다. 누가 들어오면 뭐 들어오셨습니까? 누가 또 자기 자녀가 들어오면 왔나 하고 인사도 하고 서로모가 돼야 되는데 들어가도 조용해요. 왜? 자기 방에서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좋은 점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사실은 스마트폰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 사회에서도 필요하지만 가족 내에서도 사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거실이 어쨌든 간에 가족 구성 간의 의사소통의 공간이죠. 그렇지만 자연주의 드라마에서는 보면은 이 구성원들이 그 속에서 갇혀진 것으로 그 가정 속에 갇혀진 것으로 느끼고 서로에 대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장소로 나타납니다. 이 무대에서 나중에 작품에서도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그래서 볼프강 카이제가 이런 맥락에서 이 자연주의 드라마의 무대로서 나오는 이 거실을 고난의 장소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상징적인 표현이죠. 고난의 장소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122쪽에 가정 붕괴의 원인과 권위주의적 아버지 이 내용을 할 건데 지금 43분이거든요. 좀 애매해요. 이 내용을 들어가면 좀 하다가 끊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한 5분 정도 될 수 있는 이 사람의 이제 작품 중에 아까 직조공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직조공은 이제 여기에도 나오지만 독일 슐레지엔 지방에서 아마와 목면 그 당시에 이제 뭐 길삼쟁이들이란 다른 제목도 있는 것처럼 이게 그 당시에 그 주산업이었습니다. 목면 공업의 중심지가 이제 슐레지엔인데 그래서 이 19세기로 이제 접어들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식으로 직조기가 도입되어서 직조공들의 인력이 많아지고 남아도 공급 과잉이었습니다. 인력 노동력. 그 시장의 법칙에 따라 임금이 굉장히 낮아졌겠죠. 이게 너무 도를 넘어서 참담한 그 빈곤에 허덕일 정도의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답니다. 그래서 뭐 사흘 굶어 담 넘지 않는 사람 없다고 이 슐레지안의 그 직조공들과 가족들 5천여 명이 도끼와 몽둥이 등의 원시적인 무기를 가지고 가장 악랄한 공장주 그 이름이 이제 츠반치근데 이 사람에게 몰려가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다가 공장과 집 가구들을 다 때려 부수면서 사건이 커지고 물론 그 당시에 거의 모든 자생적인 어떤 스스로 뭐 자발적으로 생기는 밀란이나 폭동은 경찰이나 군인에 의해 막 진압이 되는 게 공식인데 그 슐레지엔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까지도 진출했었습니다. 이 직조공들이 그래서 그 당시 나라가 이제 프로이센인데 이 프로이센 군에게 결국 진압되고 종말을 구하는데 그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도 이제 마르크스가 폭동은 프로이센 정부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부르주아를 상대했던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우트만이 이 작품 직조공은 이 자발적 폭동의 처음부터 끝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 아주 세밀하게 자연주의 기법으로. 다만 폭동을 유발한 악독한 공장주인 츠반찌그 역을
이제 조금 이름을 바꿨습니다. 드라이시그라는 가상의 인물로 바꿨습니다. 작품에서는. 그래서 이런 자발적 노동정의에 관한 논의는 우리나라 작품 중에 황석영 씨의 객지라는 작품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방면에서 매우 활발하게 등장했던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조공이라는 이 작품도 막 보면은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 당시에 그런 어떤 비참한 시대상, 직조공 가족의 비참한 생활상이라든지 또 어떤 적대적인 분노라든지 쟁의 뭐 이런 게 폭동의 시작,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진압되는지 이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그 사회에 영향을 많이 끼친 거죠, 그 당시. 노동자들에 대한 배우라든지 여기 이제 경종을 울리게 된 겁니다. 지금 시간이 애매해서 제가 이제 본격적인 작품은 우리 텍스트는 다음 시간에 다루려고 여기서 끊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가정붕괴의 원인과 권위주의적 아버지 이 부분을 시작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텍스트에서는. 지금 46분이라서 여기서 일단 끊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 남은 시간 또 행복하게 보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